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이 판다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35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를 향해서 악성 댓글이 쏟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푸바오가 이 성체기에 접어들면서 가족들과 다른 생활 환경을 조성한 걸 두고 사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건데요. 에버랜드 측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기도 했었죠. 자, 이 이슈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노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의 양과 질은 이에 못 미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잖은데요. 2부에서 노인민원 문제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첫 인사죠? 그렇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디밴드 가수를 비롯해 여행가, 방송인 등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입니다. 최민석 작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석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는 게 시간뿐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가수로도 활동하시고 여행가시기도 하고 방송인이시기도 한데 그러면 시간을 쪼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예전에는 쪼개 썼는데요. 네. 이게 뭐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제 인생 전체를 말씀하신 거라서 네. 현재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두 분 환영사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뵀던 적이 있어서요. 그랬어요? 예, 오. 말씀을 상당히 잘하신다. 예. 그리고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이력이 글도 나 한번 써보고 싶은데 소설가시고 작가시고 나 여행도 가고 싶고 노래도 잘해보고 싶은데 가수시고 작곡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과 함께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녀분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계속 해외여행을 하시는데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이유를 들으니까 본인은 여행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아내와 가족과의 약속 때문에 하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부럽진 않고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제분들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과 같이 여행을 했고요. 몇 개 나라나 도셨어요? 그게 그 세계 일주를 한 거라서 나라를 저도 정확히 세우진 않았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나가봐가지고. 와, 그것도 네. 또 대단하신데.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이 초반부터 절대 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은 아니고 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부럽네요. 제 삶에서 뭔가 화양연화만 뽑아서 듣고 보니까 네. 제가 들어도 네. 야 네. 이렇게 보면 재밌을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네. 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가 좀 약간 SNS적 접근을 했군요, 저희가. 그렇죠. 네. 편적 접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앞으로 네, 맹활약 반갑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꼭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푸바오가 생활하던 공간에 약간 환경 변화가 있었어요. 푸바오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거든요. 푸바오까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인 뿌빠TV에서 올린 공지 글입니다. 사육사 개인을 향한 지나친 비난 또는 팬들 간의 과열된 댓글이 늘어나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타인을 저격하고 비난하는 댓글을 지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 사육팀은 푸바오가 성체기에 접어든 만큼 독립적 생활을 선호하는 종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다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푸바오가 독립 후에 의기소침해하고 무료해하는 게 팬들 눈에 보인다. 판다가 독립적인 동물이라는 중국 학자의 설에 철저히 세뇌당하신 것 아니냐 같은 비판을 제기한 겁니다. 급기야 이른바 푸바오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가 바오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담당 사육사들을 믿고 응원해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발하고 악성 댓글이 쏟아졌던 이유는 왜 이상가족 만드느냐 맞습니다. 이거라는 겁니까? 예,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게 12월 25일 딱 크리스마스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이제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 후이바오 있잖아요. 이제 네. 공개했던데요? 예, 네. 또 공개가 그제? 됐죠. 예, 예. 너무 귀엽던데. 진짜. 너무 귀엽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인데 저는 아니 이 영상이 뭐가 문제라는 거지 정말 1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다만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 밖에 있던 푸바오가 같이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울음소리를 낸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머 우리 푸바오가 동생들이랑 같이 못 있어서 이렇게 슬퍼하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일부 사람들이. 그리고 엄마 아이바오도 그 소리를 이렇게 귀담아 듣는 듯한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영상이 그러니까 이 뿌빠 TV의 많은 영상이 정말 조회수가 엄청난데요. 특히 이 영상은 400만 회인가? 굉장히 많은 횟수와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이거 뭐 하는 거냐? 푸바오가 독립 후에 의기소침해하고 무료해하고 이런 게 우리 눈엔 다 보이는데 사육사 눈엔 안 보이냐? 뭐 이런 글.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판다가 대단히 독립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뇌당한 것 같다. 사육사들이 뭐 이런 악성 댓글 이런 게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 댓글을 다는 거는 그 표현의 자유죠. 예, 뭐 자유죠. 개인의 자유죠. 그 자유죠. 그렇긴 하지만 네. 타인을 배려한 자유라고 보지는 않아요. 일단 이 강철원 사육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푸바오를 가슴으로 낳았다고 불리는 이 강철원 사육사가 1988년에 에버랜드에 입사를 해서 1994년에 한중 수교 2년을 맞이해서 이때 판다랑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따지면 31년 차 판다 사육사인 사실상 국내 최고의 전문 판다 사육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약간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보고 사실 분명 악성 댓글이 있었고 이게 발생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더 크게 이슈화가 된 거는 기본적으로 언론은 뭐 재난이나 싸움이나 불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슈를 만드는데 부채질하는데 언론이 좀 확대 재생산의 역할을 했다. 불질렀다. 예, 그렇게 보고 지금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다시 이 유튜브에서 올린 영상을 보니까 이 사육사들이 다 이제 강바오, 뭐 송바오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그래서 송바오 사육사가 출연하는 영상을 보니까 대부분 응원하는 댓글이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 차례 좀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면서 빚어진 에피소드가 아닌가. 해프닝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M장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래요? 네. 그 별의별 댓글이 다 달려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제 채널에 나오다 보니까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제 채널을 보실까 싶을 때가 있어요. 온갖 것들이 다 지적질의 대상이 됩니다. 옷 입는 거, 뭐 표정, 말투, 왜 결혼 안 하냐, 나이 먹었으면 결혼해야지, 돈 많이 번다는데 너 왜 어디 저기 기부 안 하냐, 온갖 거에 다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따지고 보면 전체 조회수 대비 댓글 쓰시는 분은 0.1%가 안 되고요. 그 0.1% 중에 악플을 쓰시는 분은 또 한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인데 사실 그런 댓글들이 더 눈에 띄고 더 마음에 좀 꽂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이 사건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판다는 원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개체여서 그냥 자연 생태계에 존재했다면 벌써 독립을 해서 혼자 살아갔어야 하는 동물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억지로 이 독립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으로 돌아가면 독립 개체로서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이별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사람들이 보면 이런 동물들 좋아하는 마음이 워낙 커지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좀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과도한 감정이입. 네,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건 좋은데 그럼 그 동물의 특성도 함께 좀 둘러봐 주시면 좋을 텐데 모든 걸 인간처럼 바라봅니다. 맞아요. 인간 요즘 평생 육아하잖아요. 캥거루 죽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팬다도 평생 육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동물 개체들은 일정 나이가 지나고 성체가 되면 부모를 그냥 다른 개체로 인식합니다. 나의 혈육이라고 인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생리별했네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감정이입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인간과 모든 동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푸바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짝짓기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는 거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죠.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별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그 작가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다. 얘기를 조금만 확장해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은영 박사가 있어요. 또 강영욱 씨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솔루션 전문가라고 불리는 네. 사람들의 어떤 그 처방에 대해서 원래 그러네라고 하는 어떤 또 이야기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푸바오권하고 같은 동렬에 있는 겁니까? 이건 좀 다른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큰 맥락에서 보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뭐 오은영 박사라든지 강영욱 사육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묘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 사연자의 그릇된 양육 방식을 교정해주면 시청자들은 이걸 보면서 교육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반려견을 보살피고 뭐 양육을 하자는 건데 근데 사람 심리가 보다 보면 이 전문가의 대응 패턴이 보이거든요. 또 자신도 점차 전문가처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문가까지 평가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사실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불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 많은 전문가들의 학력 위조, 그다음 또 논문 위조, 또 스타 강사들이 TV 강연에서 여러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때때로는 뭐 역사적인 해석이나 고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을 강연을 하다가 뭐 하차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기본적으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의견 제시를 소비는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가 우리 사회에 확산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시청자나 뭐 문화 수용자들은 늘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도 벌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작가님 얘기를 좀 더 거친 언사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방구석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이게 그 장단점이 있겠지만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전에는 존경하면서 나의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하는 말도 이제는 나의 견지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강하게 반발감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약간 좀 갈라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동물 사육 문제하고 인간의 삶하고는 좀 약간 영역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결혼 생활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처방을 주는데 나도 살아봤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저게 답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이제 금쪽 같은 뭐 내 새끼 이런 류의 프로그램에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솔루션을 주잖아요. 네. 그럼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나도 키워봤는데 아, 저거는 방식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섣부르지만 뭐 전문가 흉내를 낸달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해봤던 경험치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용에 있어서 딱 막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동물 사육과 관련해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지적 푸바오 시점인가 이런 책을 한번 사서 봤어요. 네. 이 철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푸바오를 막 영상에서 봤지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잘 몰랐거든요. 예, 뭐 그런데 대단히 아까 MC 장원이 짚어주신 대로
감정을 이입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아, 오늘은 내 몸무게를 졌어요. 숙녀의 몸무게를 재다니 부끄러워요. 뭐 이런 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에서 사실상. 의도한 바도 분명히 있네요. 그런 것도 저는 연장선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 내 동생, 내 이웃의 아이처럼 느껴지게 환경이 조성됐는데 그래서 울고 막 소리를 동물 소리를 내니까 뭐 슬프구나 우리 푸바오가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채널에서 의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말씀 그러니까 듣고 이제 보니까. 말 그대로 전사가 있고 그 전사라는 네. 게 음.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계속 유도한 부분이 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보면 푸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요즘 반려묘, 반려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예, 이런 인구가 뭐 1,000만, 뭐 2,000만 이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니까. 근데 흔히 옛날에 그 유행했던 게 있어요. 나만 없어 고양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그 상상의 반려동물을 지금 푸바오로 대체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엊그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개를 키우다가 개가 이제 불의 사고로 죽었고 네. 그래서 지금 복제를 해가지고 2마리 그러니까 복제로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지금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복제를 둘러싼 논란. 근데 여기서 이 뉴스에 따라 나오고 있는 전문 용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펫 로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네, 잃었을 때 어떤 오게 되는 그 상실감. 네. 그것이 결국은 저 복제로까지 이제 이어졌다 이 이야기인데 네. 그 얘기는 동물을 동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가족으로 보는 거죠. 가족으로 예. 보는 거예요. 네. 네. 어찌 본다면 이 푸바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발생한 현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판다라는 동물이 가진 이 정치 사회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중국이 판다 외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일본도 그랬더라고요. 말 그대로 임대. 네. 네, 다 임대. 그러니까 이 유한함 때문에 생기는 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 동물원에서 자라던 판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비행기에 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별 인사하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공항 주변에 다 모여가지고 잘 돌아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자기 자녀 자기가 원래 키우던 반려동물을 어디 보내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푸바오의 경우에는 서사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로미오와 그 줄리엣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뜨겁게 사랑했던 이유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양가의 반대. 장애가 있을 때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이 기본적으로 정해진 세팅 내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푸바오의 관계를. 그렇죠. 그리고 푸바오는 또 판다라는 종이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몇 마리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은 아니니까 어차피 좀 있으면 가족하고 헤어지는데 그러니까. 헤어지는데 굳이 정을 저렇게까지 주고 해야 싶지 되느냐. 않은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개체수도 적고. 예, 장애가 있고 희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잘 유지되고 싶어 하는데 네. 여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기에 기대에 어긋난 방식의 양육이 뭐 일어나면 거기에서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좀 확장해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막 이제 시청자들이 막 이제 의견을 막 올려가지고 결말을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막 댓글 이런 걸로 분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혹시 이런 심리도 지금 이 그 사례에서도 적용이 된 걸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는 사전 제작을 예전에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물론 뭐 여건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일단 찍으면서 시청자 반응을 보자. 왜 헤어지는 거 왜 헤어지면 안 예, 된다. 그러니까 꼭 뭐 해피엔딩으로 가야 된다. 결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는 맞아요. 남편을 안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예, 쓰면서 이제 남편이 뭐 막 싸웁니다. 아 예. 그랬나요? 어차피 뭐 남편은 유준열이다. 아니다. 어차피 뭐 박보검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박보검 배우가 남편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어느 정도의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K 드라마의 인기는 이런 감시 비판 기능에 약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 너무 영향력이 강해서 지금 뭐 드라마 결말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 대중문화 산업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보니까 수용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효능감이 높아지고, 야, 우리의 의견이 관철됐어. 그러면서 K-드라마 이게 내가 키웠어.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정서가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네. 그 분야에서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때로는 거칠게 개진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역사를 보면 개국공신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들인데 이 K컬처에는 개국공신이 5천만 명 있는 거거든요. 비유가 찰졌어요. 네,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4년에도 계속 시선집중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인 수도 따라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질도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기초연금 가지고는 뭐 난방비도 물어야 되지 뭐 이래서 좀 했으면 막 저한테는 뭐 제일 바람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의 2배. 하지만 노인소득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노후 대비가 안 돼 일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잡아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고령의 건강이 미약한 노인은 월 활동비가 29만 원인 공익형 일자리로 근로 능력이 높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월 76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60살 이상 취업자 수가 4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의 숫자뿐 아니라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사실 노인 빈곤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짚어봐야 돼서 오늘 이걸 좀 픽했는데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좀 이 정도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게 예. 지금 뜻하는 바는 이거 상당히 뭔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40대 취업자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가장 이제 근로 활동이 왕성한 연령층 아니겠습니까?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거의 척추에 허리죠. 해당하는 그렇죠. 네. 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었다라는 건 그렇다면 이 60살 이상 취업자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굉장히 턱없이 낮은 질의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경제 인구는 늘어나지만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지표가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 이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수치를 내보면 전국에 4만 2천 명 정도라는 거야. 네. 그런데 수입은 놀랍게도 한 달에 평균 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통계가 지금 노인 고용률이 OECD 평균의 2배. 반면에 그러니까 노인 소득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 3배 정도. 네. 이러면 지금 그 대한민국 노인들의 지금 삶의 질이 어떤지는 뭐 단적으로 지금 뭐 나타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좀 이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결국은 다시 또 일을 하는 것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빈곤 때문인데. 그러면 은퇴 후의 삶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결국은 연금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60세에 퇴직을 하는데 연금이 이제 65세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0세에서 64세 여기가 이제 연금 사각지대인데 맞아요. 이 인구가 395만 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8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소설을 외국 소설을 보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주인공이 갑자기 먼저 친척이 누군가 죽었는데 연금을 어떤가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연금을 자기가 타게 됐다 이런 게 몇 번 나온 게 있었어요. 소설로. 저게 뭐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갖고 네.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국민연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것만 지금 제대로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이를테면 뭐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것도 정책 설계를 정말 하루에 1,000원 정도만 더 하더라도 이용자 수치가 확 달라지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맞닥뜨려진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여러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 일단 전쟁 후에 태어난 이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았고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른바 자녀 교육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은 부분을 해서 본인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데는 상당히 취약했다. 네. 그런데 국가가 그 부분을 그러면 메워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근로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연금의 어떤 확보를 위한 그런 게 인구 구조상 어려워져 버렸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혹시 같습니다. 세 분도 아마 그런 거 받으실 것 같은데 가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거 날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앞으로 몇 개월을 더 부으면 몇 살이 네. 되면 얼마씩 받습니다. 이거 날아오죠. 네. 날아오죠. 어떻게 예. 계산해 보셨습니까? 살만하던가요? 아, 그게 뭐 개인마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서는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고요. 저도 택도 없던데. 예. 당연히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국민연금을 매달 내도 나는 적어도 8, 9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 지금 국민연금을 다 내고 있거든요. 네. 전 직장을 예전에 3년 다녔는데 그때도 냈고 그다음 프리랜서가 된 후에도 계속 내고 있는데 사실 꽤 제 소득에서 그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꽤 많은 부담을 하고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미래를 온전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드는 생각은 뭐냐면 노후 보장을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기승전 관심사가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50대 이상이 되면 야,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건물 하나 있어야 그 임차료 받는 거 그게 사실 노후 보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그 복지 정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그 과다 경쟁으로 이어지는 전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30대 이 주변 동료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이 연금 납부 거부하려는 이 움직임이 좀 커요. 젊은 세대에서. 네. 이게 열심히 내봐야 나중에 나를 제대로 이 돈이 나의 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네. 열심히 낼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믿음이 점점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낼 수 있으면 안 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연금 개혁한다면서 뭐 그 정년 연장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뼈 빠지게 했는데 우리 보고 더 일하라는 거냐 해갖고 싫다. 네. 해갖고 엄청난 큰 규모 네. 시위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나라하고 참 많이 다르다. 내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연금을 타면 생활이 가능하니까 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사실 두 가지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이제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네. 예, 시위 문화가 이제 일상적으로 깔린 거고. 그렇죠. 그다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그래도 적어도 그 나라의 연금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연금 그러니까 갖고 사니까 나 그렇죠. 더 이상 일 안 할래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의 연금을 믿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금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국민연금에서 나한테 매번 성실히 쪽지로 안내해 주는 금액이 사실 물가 상승률을 아무리 고려해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작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우리의 그 특유의 그 불신의 정서가 이제 또 발동이 되는 거죠. 사실 좀 폭넓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20대, 30대, 40대 뭐 노인까지 되게 불신 문화가 깔려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얘기를 하면 막 호응한 게 진짜? 정말? 이거예요. 네, 진짜 정말 습관처럼 얘기하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 유행어가 된 게 뭐 방송에서 맨날 이거 리얼이네요. 레알 네, 막 이러죠. 리얼이 레알로 바뀌었고 네. 레알이 이제 사라지니까 줄여서 련류. 련류가 사라지니까 련류련류. 그다음 뭐 참트루가 사라지니까
트루참, 요즘은 이제 찐이라고 하거든요. 찐 들어봤어요. 모든 걸 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잘 믿지 않는 그 불신 문화가 많이 깔려 있는데 이게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게 어디냐면 정치권과 정부의 공적인 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잘 안 믿어도 그걸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표현하지 않는데 정치권과 정부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거세고 국민연금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우선시되는 게 어떤 노후 삶의 질이 아니라 연금 재정이잖아요. 네. 연금 재정을 최우선의 어떤 그 저기 뭐냐면 과제로 설정해 놓고 소득 대체율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연금을 납부하는 그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 받아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장 생계의 문제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급여를 받았던 때보다는 훨씬 급락직하하는데 그거를 뼈 빠지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을 주지 않겠다? 저는 정치권이 정말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이 문제를 미뤄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한 4가지 안을 수치적으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게 4대 개혁 과제 중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총선 뒤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또 막 설왕설래하고 민간 위원들이랑 약간 또 갈등을 겪고 막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아니 현실이 그렇다면 차라리 그 정년 연장을 논의를 해서 뭔가를 좀 바꾸든지. 근데 그것도 지금 뭔가 좀 탄력과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60세에서 65세까지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60세를 노인으로 규정한 거는 사실 20세기 초기의 기준입니다. 지금 60세가 누가 노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어제도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영상에서 최수종 배우가 62세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젊어 보이거든요. 당연히 옛날 기준이고 지금 100세 시대뿐만 아니라 120세 시대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노인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이거는 당연히 정년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마 법적으로는 노인이 아마 65세로 규정이 됐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법적으로 65세부터가 노인으로 되는데 지금 일반 회사나 이런 어떤 그 작업장에서부터 60세가 되면 이제 끝난 걸로 지금 간주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보더라도 한 4년, 사회적으로도 5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구멍이 지금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니네 그 연명해라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전혀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뭔가 제도 개선이나 뒷받침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각자 도생하게 되면 더욱더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는 문화도 팽배해지기 때문에 사실 정서상으로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좋은데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게 민간 영역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공공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입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질이 많이 떨어지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정년 연장이 더 본격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법적으로라고 말씀 주셨는데 노인 어떤 복지와 관련해서 설계할 당시에 65세라는 건 어쨌든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정부에서 딱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정해졌냐면요. 기대 수명이 66.7세일 때 노인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기대 연령이 훨씬 지금 80 몇 살걸? 80 몇 세죠. 그렇죠. 남녀 할 것 없이. 이게 81년도에 정해진 규정인데 이거는 지금 수정이 좀 불가피한 측면에 이미 와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50년에는 인구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인데 그때는 저도 70세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정책 설계부터 재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복지 강국으로 꼽히는 스위스도 지금 국민 투표를 했더라고요. 65세까지가 정년인데 66세로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이제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그 정년을 늘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인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연금 고갈이 또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낼 수 있는 인구의 숫자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늦게까지 일하면 연금도 늦게까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연금 확충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60세 정년 생각하면 60세까지는 일하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50대 초반에 권고사직이나 이런 식으로 다 잘립니다. 네. 그렇죠. 60세까지 다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을걸요 아마.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등산 문화가 그렇게 그 번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산에 많이 가시죠. 그러니까 기준이 60세니까 더 일찍 퇴직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준을 사실상 더 늦춰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갑자기 실직자가 되면 퇴직금을 받아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직금으로 뭔가 해보시려고 하다가 거덜나고. 늘 그 회사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자영업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내가 회사 생활도 오래 해봤으니까 그렇죠. 사업 정도는 이런 조그만 가게 정도는 내가 쉽게 운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그래서 하루 아침에 쪽박 차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카페 대한민국 차리고 외에 치킨집 공화국, 카페 공화국이 있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평생 모은 돈 다 소규모처럼. 날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제 그 30몇만 원쯤 아마 지금 나올 거예요 평균. 근데 물론 저 한번 제가 시골 가서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어르신들이 이제 통장이 있는데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시골 가면 이제 농협의 창구 여직원이 있는데 어르신 한 명 한 명 그 통장 뒤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네. 비밀번호로 적어놓고 어르신은 통장만 가져가면 어르신이 얼마 뽑아드릴까요? 그러면 10,000원, 20,000원 이래갖고 이제 그거 받으셔가지고 장날에 이제 막걸리 한 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필품 사고 오시고 물론 도움이 돼요. 물론 도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30몇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늘리라고 한다고 국가 재정에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늘려주고 싶어도 안 늘려주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해서 뭔가 지금 제도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작업도 지금 전혀 지금 이게 탄력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노인을 위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누구도 지금 뒷짐지고 있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해법을 내놓으면 또 다른 데서 펑크가 나기 때문에 악역을 안 맡으려고 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노매드랜드라는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거기서도 미국에서 이른바 뭐 러스트벨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완전히 내몰리는 거예요. 뭐 다니던 회사도 공장도 다 문을 닫고 정부에서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실제로 우편번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래서 그냥 떠도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랬을 때 선택지가 상당히 많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중장년한테 엄청난 히트를 친 것도 그런 부분이 이게 나의 일과도 또 맞닿아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여러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연인도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영화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그 뭐 소설이 원작이긴 한데 코맥 메카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영화 그게 지금 명작이죠, 딱 명작. 그 제목만 보자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네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참 걱정되고 흥미로운 수치 하나가 65세 이상 그 근로자 노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수치가 60%인데 또 놀라운 지점이 노인 빈곤율이 60%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일하고 있는 대부분이 생계형 일자리이시고 일하기 싫은데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좀 나이 먹고 일이 하고 싶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싶어서 일하시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생계 때문에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터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게 더 슬픈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의 해결책으로 국가 재정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는 저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국가 재정이 모든 걸 다 커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또 이것을 풀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고 물기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거기서 같이 세트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랜드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정부하고 국회거든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직무유기에 있다. 제가 볼 때는. 전 동감이 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또 노동시간 단축과도 연결 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주 5일제를 넘어서 이제 주 4일제 내지는 주 4.5일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임금 상관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경험치가 쌓인 뭐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바로 업무 기여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설계를 그렇게 했을 뿐인 거지. 네. 그러면 일자리를 좀 확충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정부 지원이 정말 아무런 직업도 없는 60대 이상의 지원이 들어가는 것보다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보전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좀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그림자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른바 그 노인 그 무임승차. 를 둘러싸고 뭐 반발이 어떤 나타나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젊은 세대의 어떤 부양의 어떤 의무와 이게 그 부담이 너무 커진다.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왜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달아야 되는 건지 이게 좀 문제는 심각한 게 사실 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회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같이 해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세대 갈라치가 되고 또 세대 간 그래서 그 결과로 갈등이 나타나고 정치권은 또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악순환 아닙니까 이게? 노인분들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그 이제 무료로 탑승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이동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노인 택배 노인 택배. 근데 그것도 건당 10,000원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뭐 빠르게 이동이 힘들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해봐야 4-5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만 원 하루 일당이 많아야 4만 원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예견됐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노인 인구로 분류되는 이분들이 딱 이 노동 인구로서 중추적 활동을 했어야 되는 40대 때 IMF를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사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누가 봐도 중산층의 위치에 계시다가 이 계층 하락을 심하게 겪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노인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공적 시스템이 장기 계획 세우기가 너무 힘든 시스템이라는 거죠. 휘발성이 강한 정책들만 나오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노인 문제를 마치 나에게는 오지 않을 먼 미래의 문제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엊그제 같아요. 저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금방 60세가 되겠다는 걸 이제야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미뤄두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그 공적인 복지 시스템을 결국 마련해 놓지 않은 국가잖아요. 결국은 알아서 노후 대책을 해결해야 되는 문화인데 이런 식의 정서, 이런 식의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 그 부메랑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하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제가 12월 중순에 대학교 동기 모임에서 송년회를 했거든요. 요즘 이제 진짜로 하다 보니까 건강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연금 얘기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서로 깠어요. 자기 이제 그 연금으로 얼마 받는다. 너 얼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위화감과 상실감과 불만.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뭐냐면 그냥 어떤 노후 부분에서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연금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금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침묵 쭉 가는 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예비 노인들의 현실, 예비 노인들의 아직 노인 되지 않은. 이 노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표출이 될 거고 그러면 또 반대로 노인 혐오도 함께 심해질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이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 부양해야 되는지 짐처럼 인식을 하는데 사실 그게 몇 년 후에 나의 모습인 거죠.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노인 그 일자리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노인을 일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도 바꾸고 시장도 만약에 그렇게 유도를 한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손 놓고 있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최민숙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진짜 뭐 이런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제 스스로 그 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쓰지만 늘 작가보다 독자가 위대하고 방송을 해도 늘 청취자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청취자 여러분을 믿고 나왔습니다. 와. 이 아침 7시에 일찍 일어나서 네. 이 시사 방송을 챙겨 듣는 네. 이 분들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계신 분들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얘기하더라도 더 아름답게, 네. 더 훌륭하게 해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부족한 점이 많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송에 최적화된 네. 출연자십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세 분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